네, 이번 달 또 미국 중앙은행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정반대로 또 브라질 중앙은행이 지난 10월에 이어서 2달 연속 정책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브라질 경제의 자신감의 표현이다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또 심각한 자금 이탈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도 높은데요.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이 궁금증에 또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브라질이 정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 내내 이제 정책 금리를 낮췄는데 우선 이 상황부터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오늘 사실 김 PD께서 이렇게 제목을 쓸 때 금리 인하 하다 보니까 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데 요즘 국채 금리도 오른다, 뭐 미국의 금리도 오른다 해서 사실 금리가 오르는 문제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문제에서 제목이 저게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데요. 실제로 금리는 내렸습니다. 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를 담당하는 브라질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시기적으로 보면 크게 변곡점을 그리면서 금리를 정책을 변경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최근에 있어 금리 변경의 변곡점이 됐던 것이 2014년 10월 달에 이때 브라질 대선 이후에 호세프 대통령이 연임해 선거원 때죠. 그때부터 사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한 7차례 정도 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의 브라질 국채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곤혹을 당했던 때인데요.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하면 국채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곤혹을 당한 때인데요. 바로 작년 7월 달까지는 7차례 걸쳐서 금리를 올렸다. 14.25%까지 올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의 변곡점이 되는 것은 호세프가 쫓겨나고 나서 네. 올해 9월부터 테메르 부통령이 승계하고 나서부터 금리를 좀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10월 달에 14.25에서 14% 내렸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 생각지 못했습니다는 왜냐하면 이달의 13일부터 14일까지 미 연준에서 추가 금리 인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흥국에서는 테이퍼 텐트림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이 11월 30일 그러니까 이제 11월 30일은 먼 게 아니고요.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이죠. 11월 네. 30일 날 금리를 또 한 차례금 내려서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 앞둔 시점에서 브라질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 점에 대해서 이게 브라질 경제가 그만큼 자신감인지 아니면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객기를 부려서 오히려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브라질에서 자금 이탈을 좀 더 촉진시킬 수 있는 실책이 될 것인지 해서 국제금리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또 브라질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의 경우 테메르죠. 테메르 대통령 취임 이유가 이제 변곡점이 되고 있는데요. 또 그만큼 경제가 안정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봐야 되나요? 네, 지금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보면 신흥국은 전통적인 중앙은행 목표인 물가 안정, 여기에 이제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보면 디플레 문제에서 이렇게 빨리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창출 문제에 더 주력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브라질이 이렇게 금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는 역시 경기보다는 물가 안정이 돼서 그렇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브라질 경기에는 상당히 좀 아직도 안 좋은 상황이죠. 여기 이제 자막에 나오겠습니다는 네. 사실 가장 최근에 발표했던 것이 브라질의 3분기 성장률이거든요. 네. 3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0.8을 기록했어요. 요건 이제 전기비 연율 개념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에스터리크 4 하면 지금 3%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브라질은 7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살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물가는 상당히 좀 안정되어 있습니다. 네. 물가는 올해 1월 달에 10.7%에서 10월 달 7.9%로 상당히 좀 안정돼 있죠. 그러네요. 물가가 10.7에서 17.9는 상당히 안정돼 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브라질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렵던 것이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마이너스 3.8% 빠지면서 물가가 올라갔던 전형적인 스태그네이션이라는 경기 침체와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합친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거든요. 네. 이것이 국내 브라질 국제 투자자를 상당히 좀 어렵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는 일단은 물가 안정부터 한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의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에 초미에 맞춰서 금리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네. 결국 브라질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가 안정되다 보니까 결국 금리를 2차례 내리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또 브라질 중앙은행에 2차례 연속해서 금리를 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또 생각하는 시각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예, 당연히 의아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8일 날 대통령 당선 이후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보면 금융 완화 정책에서 재정 정책으로 우선순위에 간다. 재정 정책도
재정 지출에선 트럼프한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 재정 수입 쪽에서는 감세 정책을 추진한다. 네. 그러면 재정 적자 확대 우려, 국채 발행 증대, 그 다음에 국채 가격 떨어져 금리 올라가.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채를 비롯해서 전 세계 시장 금리,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세계 중앙은행격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그 중앙은행이 이달 그 13일, 14일 양일간에 거쳐서 지금 추가 금리 인상 문제는 거의 확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사실 FOMC 멤버들의 신뢰를 지키는 문제. 금리 인상 발언에 대해서 그동안 못 지켰으니까 신뢰를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금리를 좀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페드의 양대 목표, 듀얼 맨데이트에 해당되는 실업률 완전 고용, 물가, PCE 핵심 소비자 물가 상승 같은 경우는 1.7%. 네. 통화정책 시차를 감안한다면 약 9개월 후에는 인플레 타겟팅 선을 높아질 거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선제적 측면에서 물가를 좀 안정시켜야 되는 목적. 그 다음에 미국에서 보면 그동안 그 양대 목표에 어느 정도 근접했을 불구하고 경기적 측면에서는 사실 경기가 성장률이 따라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네. 1분기 같은 경우는 0.8%, 2분기 같은 경우 1.4%에서 GDP의 잠재 성장률보다 낮으니까 작년 12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사실 그 네 차례 예상하다가 상반기에 경기가 푹 커지다 보니까 지금 뭐냐 올해 한 차례도 못 오르고 그렇죠. 12월 달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결국. 그렇습니다. 네. 근데 3, 4분기 성장률이 3.2% 나오니까 결국 GDP 갭상으로 보면 0.7%포인트 인플레 갭이 발생하니까 네. 이조차도 경기가 좀 안정되는 상태죠. 그래서 모든 조건이 이제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회의에서는 금리를 좀 올리지 않겠느냐. 아니면 금리를 올린다 본다면 자 국제 간 자금 이름에서 PCO의 통화치를 감안한 국제 자금 이동서를 보면 미국 쪽에서 금리를 올리고 미국에서 정책 금리나 시장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자금의 이탈 요인이 생기겠죠. 어디서? 신흥국에서. 네. 신흥국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브라질이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의 우려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좀 내리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 자금 이탈을 총치시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2017년 브라질이 그때 당시에 버냉키 전 의장이 사실 그 출구 전략 얘기하고 나서부터 이 프레자일 5, F5 국가에서 브라질이 가장 자금 이탈이 시작됐거든요. 그때 악몽을 대상각해서 지금 이 조치가 적당한 건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의아심을 품는 시각도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호세프를 승계한 테메르 대통령 굉장히 또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또 룰라 전 대통령도 정치 복귀를 또 선언을 했어요. 네, 브라질이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네. 좀 혼잡하게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14년 10월 달에 대통령이 당선돼서 네. 작년 1월 달에 2018년까지 이렇게 대통령 연임에 성공했던 사실 그 호세프 대통령이 결국 페트로브라스의 그 부정부패 사건에 의해서 네. 사실 그거에 이렇게 큰 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 그 8월 말에 결국은 이제 쫓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뭐 대통령이 탄핵된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한다, 뭐 이렇게 하면 항상 이렇게 차기 선거, 뭐 대선이 네. 어떤 게 지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브라질은 이제 헌법 규정상 보면 현 대통령이 이렇게 물러나면 부통령이죠. 그렇죠. 부통령이 우리가 얘기하면 국무총리다 이렇게 네. 볼때 있어요. 국무총리가 바로 대통령이 간다. 대행이 아니고 바로 대통령이 간다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이제 테메르 대통령이 지금 브라질의 그 최고 통수권자를 맡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통령에서 대통령을 섬긴 테메르도 페트로브라스의 부정부패 문제에서 이렇게 완전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브라질의 전현직 이렇게 공무원, 브라질의 전현직 이렇게 공무원 같은 경우 모든 것 같은 경우는 2010년 이후에 전현직 공무원은 페트로브라스의 부정부패에 조금이든 많이든 다 연루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당에서 그동안 이 노동당이 룰라 대통령 2년 연임, 2기 연임 네. 8년, 그다음에 호세프 1기 4년, 그리고 호세프가 2015년에 한 번 하고 올해 8월까지 했으니까 결국 노동당이 13년 이상의 장기 집권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동당에 관련돼 있는 아주 고질적인 지지층들 있죠. 우리나라에 얘기하면 뭐 친박이든 뭐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노동당이 뭐든 하든 간에 기득권 이상이기 때문에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 나의 당수에 해당됐던 대통령에 해당했던 호세프가 부정부패에 쫓겨났는데 자 지금 승계를 받았던 테메르 같은 경우에도 부정부패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누군 정도 차 있지만 누군 쫓겨나고 누군 대통령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지금 연일 브라질의 거리 시에 나오고 있다 이런 상태인데요. 네. 그런 상태에서 룰라 전 그 노동당 대통령이죠.
이렇게 노동당 대통령 이제 호세프 이전에 그렇죠. 호세프를 심었던 룰라 대통령이 자 지금 상태에서는 노동당의 지지층들에 의해서 사실상 본인 자신도 부정부패 문제에서 지금 오늘 정도인가요? 재판에 기소되거든요. 네. 기소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판에 기소되는 사람은 상당히 자기 입지를 강화해야지 재판 형량이 적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동당의 대표도 맡을 수 있다. 이 노동당 대표를 맡는 것은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브라질 대선을 치르거든요. 그러면 현재 대통령인 테메르가 그렇게 정책 기반이 높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당의 대표직을 서로 같아하는 것은 사실상 2018년에 다시 한번 내가 대권에 도전을 하겠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탁한 상황이 전개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날아온 소식이었죠. 오펙의 감산 소식. 브라질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희소식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희소식이죠. 네.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브라질에서 지금 브라질 경제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출이라든가 커피 수출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가는 네. 경제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가운데 브라질 경제가 2014년 상반기 이후에 많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 또 국내 투자가들이 브라질 국제 투자에서 어려웠던 것도 2014년 브라질 경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제유가가 100달러에서 올해 2월 달에 26달러 떨어지는 과정에서 네. 브라질 국채 투자자들의 애환이 걸렸다 리포트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실 11월 30일에 있었던 오스트리아 빈 정기총회에서 이렇게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감산에 합의했죠. 8년 만에 감산에 합의했기 때문에 사실 이 소식 어떤 감산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한 일주일 이상은 감산이 그 감산에 따라서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또 지금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아마 김 PD께서 이렇게 국제유가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틀째인데 불구하고 어제 이렇게 어제에 비해서 큰 폭으로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럼요. 그만큼 오펙 감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당초 예상보다는 여러 가지 지금의 원유 수급 적재 상태 이것을 좀 개선시키려면 좀 비교적 획기적으로 믹스앱으로 획기적으로 감산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다 리포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보여주고 있으면 아까 보여주고 있으면 1달러 1.6달러 정도 서브텍사스 증시가 올리는 상태에 끊쳤죠. 네, 그런 상태가 그렇다 리포트했습니다. 어찌됐든 국제유가가 이번에 오펙 감산을 통해서 45달러 같은 것이 50달러 진입하는 이 모습에서 브라질 경제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낭보다 굿뉴스다 리포트했습니다. 네. 또 주요 예측 기관들이 내년 이후에 이제 브라질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요. 결국 이제 브라질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측면은 테메르가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 이 여부에 많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호세프는 사실 국정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운동가 빈민 운동가 뭐 해가지고요 결국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브라질의 잔다크대야 뭐 이렇게 해서 하지만 국정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룰라 대통령의 이렇게 후광을 호세프 와서 까먹게 되는 꼴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결국은 8월 말에 쫓겨나갔던 배경인데요. 그러나 테멜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브라질 내부보다도 국제적으로 경험이 기대가 많은 상태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브라질은 국제금융 시장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또 국정운영 경험이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이 이렇게 해서 국정에 대해서 훈련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지금 뭐 이렇게 그런 문제에서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자리에 차지하게 됐지만 국정운영 경험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테멜가 국제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는 대목에 있어서는 일단 비교적 훈련이 잘 돼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친개방 정책을 취하고 네. 친기업을 정책을 취한다. 우리와 비교해 보세요. 친기업 정책, 친개방 정책 한대요. 우리는 사실 친기업 정책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친개방 정책 지금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고 못되죠. 있죠. 네. 그리고 구조조정 문제를 아주 치우고 있습니다. 구조조정도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로 난맥상에 지금 걸려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브라질 경제에 대해서 비교적 지금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는 브라질 경제에 대해서 비교적 좋게 평가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 당선 효과를 반영해서 처음으로 경제 성장치가 내는 게 OECD인데요. OECD 전망치를 보면 자
네, 올해는 한 마이너스 3.4%에서 올해는 벗어나지는 어렵지 않느냐 마이너스 국면을. 그러나 내년에는 0% 가고 네. 그다음에 2018년에는 1.2%로 해서 꾸준히 회복되죠. 그러네요. 그럼 IMF 한번 보겠습니다. IMF 10월 달입니다. IMF는 2017년에 0.5%포인트, 그다음에 2018년에 1.5%포인트, 그리고 2019년에 2%포인트. 네, 그러면 시청자 긍정적으로. 여러분께,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이고 2017년에 0%다. 그다음에 IMF는 0.5%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상 작년에 브라질 경제가 마이너스 3.8%까지 떨어졌던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0%만 가더라도 3.8%포인트 경제 성장폭으로 보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테메리의 지금 대통령이 어떤 갖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국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기대가 높다. 그래서 이런 그 OECD라든가 IMF에 이렇게 전망치에 반영되는데요. 네. 문제는 브라질 내부에서 그것도 지금은 야당입니다는 노동당을 비롯한 이런 지지층들이 사실상 이런 문제, 경제 대승적 차원에서 테메리가 가져가는 것은 좋게 가져가는 가져가고 그다음에 나쁜 측은 비판해야 되는데요. 이 대목에 대해서 차기 선거 맞물려 가지고 쫙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 그게 길당이다. 또 국내에 이렇게 보면 국내에도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상반기에 좀 수익률이 좋았었죠.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브라질 국채 앞으로 계속해서 좀 매력이 있어질까 어떨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예, 브라질 국채 투자자 지금도 굉장히 많으시죠. 맞습니다. 굉장히 많고 올해 상반기에 브라질 국채는 최대 수익률을 기록했었는데요. 사실상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한국경제TV에 이렇게 방송할 때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것이 브라질 국채 투자가입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브라질 국채 투자가는 그 브라질 국채 투자가 작년에 얘기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할 때 가장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 그런 분들의 얼굴이 이게 떠오르면서 저도 이제 괜히 아침부터 이렇게 눈가에 눈물이 이제 나는데 제가 네. 스스로 해서 죄송합니다. 작년에 국내 굉장히 어렵죠. 어려웠습니다. 네. 에이. 작년에 모 증권사가 브라질 국채를 가장 많이 팔아놓고 그것도 브라질 국채를 전령 팔아라. 이런 또 메시지가 가면서 바로 바뀌었죠, 뭐냐면 또. 네. 브라질 국채 투자들이 가뜩이나 불안한데 가장 이렇게 힘들었죠. 그러나 한국경제TV 통해 방송을 통해서는 브라질 국채는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팔지 마세요. 아주 그냥 모 증권사의 얘기에 대해서 팔지 마세요. 앞으로 좋은 시절이 있습니다. 오히려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한 30% 올해 재테크 물량에 계획하고 있는 물량에 한 30% 대폭 투자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올해 2월 달에 국제유가가 26달러에서 한 50달러 이렇게 증가하는 과정이고 또 호세프의 탄핵에 대해서 기대대로 호세프 탄핵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체리피킹적인 투자 요소까지 겸해서 올해는 상반기에 30% 이상 대단히 큰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그렇죠. 재테크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측이 잘못하면 그것도 국내 유수의 증권사가 예측을 잘못함으로써 얼만큼 반대로 개인들이 가는, 그렇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을 잘 교육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측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에서는 또다시 이제 이랬습니다. 상반기에는 굉장히 높은 수익이 됐으니까 국내 일부 증권사들이 상반기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기 장애코 오늘 좀 심정을 보겠습니다. 네. 내가 브라질 국채 투자해서 30% 수익이 됐으면 장애코는 브라질 국채 투자에 대해서 수익이 안 났다면 내가 이렇게 수익이 난 상태에 대해서 배 아프십니까? 아니면 옆 사람이 잘 됐으니까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부럽기만 할 것 같습니다. 부럽기만 할 네. 것 같습니까? 애매하게 이제 피해 가시는데요. 네. 대부분 다 재테크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좀 이렇게 배 아파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심리에 맞춰서 뒤늦게들 국내 증권사들이 브라질 국채를 투자하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은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맨 처음 투자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남녀간 해도 손을 잡을 때가 가장 쉬운 거고 그 이상 단계는 좀 굉장히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 아주 교감이 되고 상대방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맞아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초기 투자가 가장 수익이 쉽게 버는 거고 그 다음 단계부터는 그 다음 단계는 확실하게 내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더멘탈상에 개선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일부 국내 증권사들이 영업적인 차원에서 상반기에 높은 수익 났으니까 뒤늦게 물타기 하세요 하는데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보다 확실한 투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많이 수익 났더라도 하반기 같은 앞으로는 뭐냐, 기대 수익을 낮춰라. 브라질 국채는 계속해서 투자하는 요인은 매력이 있는데 기대 수익을 확 낮출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투자 임하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상반기에 이제 수익이 난 것만큼 큰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기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또 트럼프 집권 이후에 브라질 국채 투자자분들 헤아라 또 달러 환율보다는 차라리 원달러, 차라리도 아니죠.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브라질 국채 투자자는 이제 앞으로 브라질 내부의 문제 이상으로 국내 원달러 환율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브라질 국채의 환차익 문제나 환차선 문제는 원과 헤아라의 환율이죠. 그렇죠. 원 헤아라가 올릴 때는 뭐냐면 그만큼 환차익이 나는 거고, 원 헤아라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선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러면 원 헤아라는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국내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원달러 환율이 국제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헤아라 달러 환율을 나눠서 네. 번분수 형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오랜만에 그 산수 수학 얘기를 하니까 장애권께서 좀 어리벙벙한 것 같아요. 이게 분수 공부를 하고 가겠습니다. 분수. 네. 분수에서 오면 진분수, 가분수, 번분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네. 진분수는 뭐냐? 진분수는 분자보다도 분모가 큰 게 진분수죠. 네. 이 생각이 나십니까? 네. 네. 그리고 가분수는 머리가 큰 것, 분자가 큰 거죠. 네. 그러면 번분수는 뭐냐? 번분수는 분수의 분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자도 분수고 분모도 분수다. 나눠버리면 그게 번분수다. 소위 영어에서는 크로스 레이트. 스웨덴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영어로 얘기해야지 이제 막 하시는 것 같은데 크로스 레이트다.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분자의 원달러 환율, 분모의 헤어라 환율이니까 달러는 인수분해가 가는 거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답은 뭐냐? 원 헤아라가 되죠. 아. 근데 자, 원 헤아라 환율에 있어서는 자, 앞으로 뭐냐면 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때는 자, 분자가 떨어지니까 원 헤아라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문제가 특히 트럼프 집권 이후에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미국 환율 보고서에서 보면은 더 악성인 국가죠. 악성인 국가이기 때문에 통상 압력과 원화 절상 압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트럼프 집권에는 사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서 원 헤아라가 경우에 따라서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 그 트럼프 집권에는 원달러 환율 하락했다는 원 헤아라 환율 하락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브라질 내의 어떤 펀더멘탈 보호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브라질 국제 투자자분들 참 많으신데요.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저희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